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내리는 순간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안 돼요. 우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입술은 거절했지만 내 몸은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젊은 스님들이 잠든 고요한 사찰의 방에서 불쌍히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금기를 깨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날 밤 그는 내게 속삭였죠. 당신을 평생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 죽은 남편의 친구였던 거예요. 알람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또 꿈이었나 봐요. 6년째 혼자 자고 혼자 깨는 침대에서 요즘은 이런 이상한 꿈만 꾸고 있어요. 69세 노파가 이런 꿈을 꾸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이상한 꿈을 또 꿨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6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읽던 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쓰러졌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복했던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 혈압약은 잘 먹고 있어? 응. 걱정 마. 잘 챙겨 먹고 있어. 엄마, 요새도 계속 혼자 있어? 취미 생활이라도 해봐. 뭐, 나이 들어 뭘 또 시작해. 괜찮아, 엄마, 아빠 가신 지 벌써 6년이야.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딸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0대 후반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만 해요.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갈게. 할머니 보고 싶대. 그리고 엄마, 내 친구 어머니가 다니는 모임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 무슨 모임인데? 뭐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됐어. 난 그런 거 안 맞아.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노인들이 느릿느릿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 중에 몇 명은 부부일 텐데. 나는 왜 혼자일까요? 목이 메어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한 사람 분량의 밥과 반찬들. 식사 시간이 항상 가장 외로워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어야 정신이 멀어지니까요. 오늘의 뉴스입니다. 노년층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또 내 얘기군요.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 채널을 돌렸어요. 노년의 사랑, 다시 피어나는 봄꽃처럼 순간 멈칫했어요. 화면에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한 미소가 부러웠어요. 그들은 각자 배우자를 잃고 노인대학에서 만나 인생의 이막을 함께 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너무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남편밖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 메시지음이 울렸어요. 민지였어요. 경자 씨, 이번 주말에 템플스테이 가는데 같이 갈래요? 외롭게 살지 말고 새로운 경험 해봐요.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지는 나보다 10살 어린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그녀도 남편과 사별했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섰죠. 춤 교실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녀와는 달리 나는 6년간 집에만 갇혀 살았어요. 템플스테이라 절에 가서 머문다는 건데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템플스테이냐고. 하지만 집안을 둘러보니 갑갑했어요. 같은 공간, 같은 루틴, 똑같은 외로움. TV에서 본 그 노부부가 생각났어요. 그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볼 순 없을까. 좋아요, 갈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마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직감한 것처럼요. 경자 씨, 이제 곧 도착해요. 민지의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고즈넉한 절이 보였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맑은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도시의 매연에 익숙해진 내 몸이 깨끗한 산 공기에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주말 템플스테이는 특별한 주제가 있대요. 인생의 전환점이래요. 민지가 알려줬어요. 묘하게 내 상황과 맞닿아 있는 주제였어요. 절 입구에서 젊은 스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오늘 저녁 예불 참석하시고 내일은 108배와 무건 수행이 있습니다. 방은 저쪽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올려다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젊고 맑았어요. 우리 또래의 남자였죠. 아니에요. 제가 길을 막고 있었네요.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내 심장을 흔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저기 혹시 처음 오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저도 두 번째예요. 이준호라고 합니다. 윤경자예요. 민지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내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10대 소녀도 아니고. 혹시 식사하셨나요? 공양간이 어딘지 아세요? 그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친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아직 식사 안 했어요. 공양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민지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 먼저 방에 짐 풀고 올게요. 두 분 먼저 가세요. 갑자기 둘만 남겨진 상황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준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윤경자 씨는 어떤 계기로 템플스테이에 오셨어요? 친구가 권해서요. 사실 집에만 있는 것도 지루하고 혹시 혼자 사세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내 상황을 말해도 될까 싶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어요. 내 남편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아,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말에 갑자기 그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더 쉽게 마음이 열렸어요. 공양간에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바루공양이라고 해서 4개의 그릇을 겹쳐놓고 음식을 담아 먹는 방식이었죠.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이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어요. 윤경자 씨는 서울에 사세요? 네, 인천이요. 준호 씨는요? 저는 강릉에 살아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은퇴했어요. 어떤 분야 교수셨어요? 한국 전통문화, 특히 불교 관련 연구를 했죠.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불교 이야기, 전통문화 이야기가 마치 오래된 동화 같았어요. 식사 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어요. 이준호와 함께 법당으로 향했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죠. 법당에서 목탁 소리와 경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그 리듬에 몸을 맡겼어요. 옆자리에 앉은 이준호가 자꾸 신경 쓰였지만 최대한 집중하려 했어요. 예불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별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준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별을 볼 수 없죠. 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저기 게스트하우스 평상이 있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이준호가 가져온 보온병에서 따스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교수 시절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낸 후의 고통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42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혼자라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가끔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 깜짝 놀라죠.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만지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밤이 깊어가도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윤경자 씨,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했어요. 윤영석이요. 왜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혹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셨던 이번엔 내가 놀랐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와 같은 학교, 다른 과 교수였어요.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성함만 알고 부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상이 좁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이상한 인연이 느껴졌어요. 정말 놀랍네요. 남편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혹시 그래서 알고 계셨나요? 이준호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느낌이었죠. 내 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요. 밤이 더 깊어졌어요. 민지는 이미 자러 갔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방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내일 새벽 예불이 4시라고 하던데. 일어서려는 나를 그가 부드럽게 잡았어요. 저 경자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내일 아침에 깨워드릴게요. 첫날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럴까요? 감사해요. 제 방은 203호예요. 알겠어요. 좋은 밤 되세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떨리고 볼이 뜨거워지는 느낌. 10대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배신 같았으니까요. 미쳤나 봐. 이 나이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그가 우리 남편을 알았다는 사실. 묘한 인연이 느껴졌어요. 새벽 4시 조용한 노크 소리에 눈을 떴어요. 경자 씨 일어나셨나요? 문을 열자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머리를 대충 빗고 나갔는데도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준비됐어요. 민지는요? 아직 못 봤어요. 먼저 갈까요? 함께 법당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죠. 새벽 예불은 신비로웠어요. 촛불 아래 경전을 읽는 스님들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고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는데 이준호가 슬쩍 내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그 손의 온기가 전해지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아침 식사를 했어요. 이번에도 발효공양이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민지도 합류했고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무건수행 날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민지가 설명했어요. 잠시 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나와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 없이도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가 작은 꽃을 가리키면 나는 미소로 답했고, 내가 새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도 함께 귀를 기울였어요. 점심 식사 후 108배를 했어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는 수행이었는데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하다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쌓아두었던 슬픔, 외로움,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준호가 작게 속삭였어요. 무건 수행 중이었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나 봐요. 그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얼마만인지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이. 해질녘 모두가 각자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절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바람은 차분하게 불었어요. 이준호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말 없이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무건 수행이 끝났어요. 스님의 종소리와 함께 이준호가 말했어요. 경자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준호 씨와 있으면. 제가 사실 경자 씨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윤영석 교수님은 그냥 동료 이상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큰 상처를 줬죠.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20년 전 우리는 같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는 영석 교수를 선택했고 저는 그 후로 그분과 연락을 끊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20년 전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설마. 아닙니다. 경자 씨가 아니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누구였어요? 영석 교수님의 첫 번째 약혼녀였어요. 박미자 씨. 그녀는 결국 영석을 선택했지만 결혼 직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영석을 피했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러다 몇 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경자 씨와 결혼한 상태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자 씨에게 정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끌리는 제 마음이 혹시 죄책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제 마음은 진실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의 친구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준호 씨, 저도 당신에게 끌려요. 하지만 너무 빨라요.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천천히 사랑을 키워갈 시간이 없었죠.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그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것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했어요. 남편 이후 처음 느끼는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냈어요. 사랑받는 기쁨을,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방으로 가요. 내가 먼저 제안했어요. 내 대담함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준호의 방은 내 방과 비슷했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이불,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작은 등을 켰어요. 노란 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긴장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내 남편 이후로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이후로. 그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떨렸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조금 두려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존중할게요. 언제든 멈추고 싶으면 말해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가로, 볼로, 입술로 내려왔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입맞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몸이 기억해냈어요. 사랑받는 기쁨을,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을. 경자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름투성이의 노인네인데 그가 웃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의 역사예요. 살아온 증거고 지혜의 흔적이죠.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의 손이 내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을 가리려고 했어요. 젊었을 때의 탄력 있는 몸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내 남편의 친구와 이래도 될까요? 영석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남편은 늘 내 행복을 바랐어요. 그가 살아 있었다면 내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나도 당신을 보고 싶어요. 용기를 내어 그의 셔츠 단추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몸을 드러냈어요. 주름지고 늙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몸을 타고 내려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정적으로. 60대의 사랑은 20대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순간, 모든 접촉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죠. 준호 씨, 그의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가요. 혼자 잠들고 혼자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뜨거운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은 교감이었어요. 육체적인 것을 넘어선 영혼의 만남 같았어요. 경자 씨, 미안해요. 절정의 순간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왜요? 이건 영석에 대한 배신일까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남편도 당신의 아내도 그걸 이해할 거예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화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행복해라. 경자야, 내가 행복한 게 내 소원이야. 눈을 떴을 때 이준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꿈 꿨어요? 웃고 있었어요. 네, 정말 좋은 꿈이었어요. 그의 품에 다시 안겼어요.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샵샵 3장.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이준호가 없었어요. 잠시 당황했지만 화장실에 갔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가 돌아오지 않자 옷을 입고 방 밖으로 나갔어요. 이준호 씨? 복도는 조용했어요. 공양간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도 없었어요. 법당, 정원, 심지어 주차장까지.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혹시 이준호 씨 보셨어요?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절 사무실로 향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준호라는 분이 오늘 아침 일찍 귀가하셨다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걸까요? 어젯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후회했던 걸까요? 민지를 찾아갔어요. 민지 씨, 이준호 씨가 갑자기 떠났대요.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없었어요. 혹시 어젯밤에 민지의 눈빛에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떠났는지.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절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비가 내 얼굴을 적셨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템플스테이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민지의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준호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준호를 찾는 거였어요. 인터넷에 이준호 교수를 검색했지만 같은 이름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대학 전통문화학과를 검색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절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 스님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그도 내게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준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밤마다 그의 손길이 그리웠어요. 그가 왜 떠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인생은 계속되어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으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 2회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배급을 돕는 일이었어요.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음식을 나눠드리는 일이 보람 있었어요. 윤경자 씨, 강연회에 한번 같이 가실래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새 친구 박소영 씨가 제안했어요. 그녀는 나보다 조금 젊었지만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성. 강연회요? 무슨 강연인데요?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래요. 유명한 교수님이 오신대요. 평소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준호를 만난 후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체념 대신 용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까요. 네, 같이 가요. 강연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죠. 모두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사람들. 곧 시작한대요. 저기 앞자리에 앉아요. 소영 씨를 따라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무대 위에는 아직 강연자가 오르지 않았어요. 물잔과 책 몇 권만 놓여 있을 뿐이었죠. 강연 시작 시간이 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30년간 대학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연구하시다 은퇴하신 이준호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어요. 이준호, 그 이름이 맞을까요? 세상에 이준호라는 이름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 전통문화, 그가 얘기했던 그 분야가 맞았어요. 무대 위로 올라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였어요. 네, 이준호.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분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 무릎이 떨려왔어요. 소영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강연 내내 그의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이 찾아왔을 때 붙잡지 못했다면 두 번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나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소영 씨도 다른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무대 아래로 내려온 이준호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가 대화를 멈추고 내게 다가왔어요. 경자 씨? 안녕하세요. 준호 씨. 간신히 인사를 했어요. 그가 내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강연 정말 좋았어요. 경자 시절에서 그날 아침에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나서. 왜 그랬어요? 참았던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자문했던 그 질문. 두려웠어요. 오랜만에 느낀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날 아침 당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나이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도 나와 같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군요. 그리고 영석과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약속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했던 약속이에요. 경자를 잘 부탁한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셨다고요? 이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사실 그때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계속 연락하고 지냈거든요.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갔죠. 병원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아니었나요? 영석은 말기 간암으로 6개월을 병원에서 투병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모든 기억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발. 이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죄송해요. 경자 씨,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아마 다른 윤영석일 수도.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남편이 당신에게 절 부탁했다는 말도 그렇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모든 걸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은 저와 영석은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학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같이 했죠. 그러다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는 영석을 선택했어요. 저는 그 후 해외로 떠났고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왔죠. 그 여자가 저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녀는 박미자라는 여자였어요. 영석의 첫사랑이었죠. 남편은 그런 여자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녀는 영석과 약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준호가 머뭇거렸어요. 6년 전 영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그가 말했어요. 말기 간암이라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충격에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그가 그렇게 말했나요? 경자 씨에게? 아니, 의사가 병원에서 갑자기 모든 기억이 흐릿해졌어요. 정말 그랬나요? 남편의 장례식 장면이 떠올랐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만났을 때 그가 부탁했어요. 내가 없으면 경자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녀에게 다가가달라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해요. 강연장을 뛰쳐나갔어요. 이준호가 뒤따라왔지만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유품을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그의 일기장, 사진,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의료 기록을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간암 진단서. 6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를 위해 진실을 숨겼던 거였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슬퍼할까봐. 그는 자신의 병을 숨기고 마지막까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자주 병원에 간다고 했던 것.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 것. 밤에 몰래 진통제를 먹던 모습.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준호였어요. 경자 씨, 괜찮으신가요? 너무 걱정돼서. 네, 찾았어요. 진단서를. 남편이 정말 간암이었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알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실 생각이셨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잖아요. 템플스테이에서.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놀랐다고요. 당신을 만났을 때 믿기 어려워요. 남편의 부탁으로 절 찾아왔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찾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우연히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절에서 떠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군요. 제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네, 두려웠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줄까봐, 영석의 기억을 훼손할까봐.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면, 그가 원했던 거라면,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이해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 남편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여보, 정말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당신 친구와 내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슬픔뿐만 아니라 감사함도 함께였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내 행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강 공원에서 만났어요. 초여름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죠.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오랜만이에요, 경자 씨.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남편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더군요. 그래요? 뭐라고 썼나요? 대학 시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그리고 박미자라는 여자 때문에 서로 멀어진 것을 늘 후회했다고요.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늘 후회했어요.
여자 때문에 오랜 친구를 잃은 것을. 그리고 마지막 몇 달간의 일기에서 당신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우연히 만났다고, 그리고 자신의 병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네, 우연히 학교에서 만났어요. 20년 만이었죠. 그때 그가 말했어요. 말기 간암이라고. 남편은 제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었나 봐요. 끝까지 평범한 척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목이 메어왔어요. 이준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영석은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신보다 더 알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절 부탁한 거겠죠. 이준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템플스테이에서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 절에 가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석의 부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나요? 두려웠어요. 모든 걸 말하면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나눈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영석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헷갈렸어요. 그의 말이 이해가 됐어요. 나도 비슷한 혼란을 겪었으니까요. 그리고 영석에 대한 죄책감도 컸어요. 친구의 아내와 비록 그가 부탁했다고 해도 남편의 마지막 일기를 읽어볼래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9년 3월 15일. 오늘 준호를 다시 만났다. 내 병에 대해 말했다. 그는 내 곁에서 울었다. 2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내가 없으면 경자를 부탁한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약속했다. 때가 되면 그녀에게 다가가겠다고. 나는 준호를 믿는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경자가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 경자야. 이 일기를 언젠가 읽게 된다면 나를 용서해 주렴. 내게 병을 숨겨서 미안해.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준호와의 일도 화내지 말아줘.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사랑해. 영원히. 이준호의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어요. 나도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준호가 말했어요. 네, 그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경자 씨,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내 마음.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천천히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가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천천히 관계를 다시 쌓아갔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취미를 공유하고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에는 어떤 비밀도 없이 이준호는 강릉에서 인천으로 이사했어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서요. 라고 했죠. 그의 집과 내 집 중간쯤 되는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딸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부탁했다고요? 응. 아빠의 일기장에 다 적혀 있어. 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준호를 만나고 일기장을 읽은 후에는 이해했어요. 아빠답네요. 끝까지 엄마 행복만 생각하셨던. 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이준호의 자녀들도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들도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준호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절에 가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 절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같은 산책로, 같은 법당, 같은 공양간.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고 더 깊은 신뢰로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녁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 정원에 다시 앉았어요. 1년 전 그가 처음 내 손을 잡았던 그 자리에서. 경자 씨, 이 세상에서 당신과 영석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남편 두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은 풍요로워졌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결혼 생활을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상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죠. 이 반지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당신은 내게 완벽해요. 반지를 끼우면서 그가 속삭였어요. 당신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요. 나도 그에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어요. 남편과 그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액자에 넣어 새롭게 복원한 것이었죠. 우리 둘 다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요. 그가 우리를 연결해 주었으니까요. 이준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영서가 내 부탁 잘 지키고 있어. 그날 밤 템플스테이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법당에 앉아 함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이준호가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나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마도 나와 같은 기도였을 테니까요. 남편의 영혼이 평안하길, 그리고 우리가 떠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손을 마주 잡고 있으니까요. 다시 만난 운명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예요. 부부가 되는 것보다 동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우리.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는 건 소유가 아닌 존중이고 욕심이 아닌 감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69세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이준호의 숨소리가 내 고요함을 채워주니까요. 식사 시간도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아요. 누군가와 나눈 밥은 언제나 더 맛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잠들기 전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복잡한 인연으로 얽힌 우리의 사랑 이야기. 템플스테이에서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때때로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나 봐요. 하지만 이 모든 운명적인 만남 뒤에는 한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해두세요. 69세의 나에게도 찾아왔듯이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